재미있는 분 중에 여기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을 테니까 그 댓글들을 한번 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한번 뒤져볼게요. 약한 사람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 참 애매하네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이라고 해놓으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그런데, 약한이라는 뜻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당연히 자연선택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선택 과정에서 밀려난다. 살짝 다 빼고 생각하면 이 말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한 얘기가 돼버렸네요. 다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다윈의 문헌을 전부 뒤져보면 어디에도 다윈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다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글을 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몇몇 다윈 학자들이 다윈의 문헌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다윈 선생님이 똑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다. 누군가가 다윈 선생님이 하셨을 법한 말씀으로 재구성해 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놈이 그놈이 강한 놈이 아니겠느냐. 살아남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응을 잘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살아남은 자가 결국 강한 자라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굉장히 유명한 다윈의 글귀처럼 돌아다니는데요. 거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강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거기서 잘났다, 특출하다, 힘이 세다, 남보다 경쟁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약한 사람이 도태된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한, 즉 적응력이 약한 자가, 적응력이 약한 형질이 자연선택 과정에서 도태당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잘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거의 우생학이 되살아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약한 사람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당장 우리 사회를 생각해 봐도 약자 보호가 되어야 하잖아요.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약하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요즘은 유병장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무병장수였는데, 일찌감치 몸이 조금 약한 분들이 자기 몸을 잘 간수하면서 병원에도 잘 가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길게 건강하게 잘 사세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가면서. 근데 분명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이게 나타나는데도, 에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야, 내가 이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심혈관 관련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은 평소에 약해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거니까. 이 약하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제가 가끔 진화학 강연에서 미국 남자 배우 두 배우를 이렇게 탁 사진을 걸어놓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놀드 슈워츠네거랑 우디 앨런이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옛날에 석기 시대 때, 수렵차 집 시대 때 같이 살았다,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 그러면 우디 앨런 맨날 슈워츠네거한테 맨날 당했을 거 아니에요. 우디 앨런은 머리가 좋으니까 덫 같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숲에 가서 토끼, 노루 이런 거 잘 잡아가지고 갖고 올 텐데, 동네 들어오다가 슈워츠네거를 만나면 뺏길 거 아니에요. 슈워츠네거가 뒤에 감춘 거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다가 그냥 꽝 한번 하면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우디 앨런이 살기가 참 쉽지 않았겠지만,
어느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근육의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두뇌의 힘이 훨씬 더 힘을 막강하게 발휘하는 그런 시대니까. 물론 뭐 제가 어널드 슈워르츠네거가 머리가 나쁘다고 지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근력으로 비교하면 우디 앨런이 약한 사람이죠. 근데 지능으로 만약에 비교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스킬 같은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슈워르츠네거보다는 우디 앨런이 훨씬 능수능란한 사람일 테니까, 지금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널드 슈워르츠네거가 더 약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다, 약하다 이 표현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이 적자 생존을 그래서 약간 무기처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가장 제대로 된 해명이 될까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본인의 생각에 유리하게 써먹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 같은 분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일요일 날마다 교회에 가서 교회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에게 줄기차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생각에 내가 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됐는 줄 아느냐. 거침없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해져야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성공한 거다. 그거를 다윈의 이론이 당신의 그런 업적을 뒷받침해 준다는 걸 아주 역설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나쁜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다윈은 사실은 그 용어를 쓰기를 한동안은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건 다윈이 만든 용어가 아니었고요. 허버트 스펜서가 만들어서, 이제 허버트 스펜서는 다윈의 이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는데, 다윈이 한 얘기를 나름대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표현이거든요.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근데 이거를 말레이에서 돌아온 월리스가, 스펜서가 강연하고 뭐 이런 걸 자주 듣다가 다윈 선생님한테 와서 꼬드겨요. 스펜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표현 참 멋있지 않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자연 선택을 저렇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다윈이 결국은 넘어갑니다. 여러 번 제가 제 글에서 강조했는데 다윈 선생님 조금 실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윈의 이론은 굉장히 상대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걸 허버트 스펜서가 잘못 이해하고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최상급을 썼거든요. 그러면 함께 경쟁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누군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는 거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다윈이 얘기한 그 다윈의 자연 선택론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낙마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절에는 아무도 도태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들 중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금메달을 받은 선수만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동메달 받은 사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자연계라는 걸 표현을 한 건데, 이걸 최상급을 쓰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윈 선생님이 월리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스펜서의 그 표현을 가져다 쓰셨다 하더라도 쓰실 때 Survival of the Fittera고 비교급으로 고쳐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서 악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옛날 이제는 참 많이 변했죠. 근데 옛날에 올림픽 중계 방송을 들으면 그때 TV가 없던 시절엔 더 했어요. 라디오로만 들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했는데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계 7, 80억 인구에서 2등을 한 사람을 보고 아쉽게 은메달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관찰하는 걸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무렵 때부터 조금 우리 언론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메달도 못 딴 4등, 5등한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칭송해주고 응원해주고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세계에서 메달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멘트를 막 하는데 저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다윈의 이론은 따뜻한 이론입니다. 다윈의 이론이 잘못 소개가 돼서 마치 약육강식 적자생존하면서 가장 성공한 누군가만 독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곡해가 됐는데, 다윈의 이론은 사실은 웬만큼만 잘하면 너도 살 수 있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윈의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는 늑대에서 진화한 것이다. 근데 여기 어떤 분은 진화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늑대 중에 말 잘 듣는 애들이 선택된 것일 텐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진화인데? 다윈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계의 진화는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늑대 중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이 선택돼서 개가 됐다. 진화죠. 물론 제가 얼마 전에 개통령 강영욱 씨가 저를 찾아온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늑대 중에서 우리 인간이 옛날 늑대 중에서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몇 마리를 잡아서 걔네들을 마치 서부 영화의 야생마 길들이듯이 그거를 길들여 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말 잘 듣는 개를 만들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늑대들이 저 숲속에서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야, 저놈들도 참 재밌게 사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늑대들은 우리한테 올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되게 부침성 있는 어떤 늑대들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자꾸 우리 사는 데 와가지고 꼬리치고 이러다가 우리랑 친해지고 우리랑 살다가 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한 과정일 거라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려인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 같다. 우리가 늑대들에게 반려인으로 선택받은 거다. 다르죠? 누가 선택했느냐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제 아내를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에서 늘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늑대들 중에 일부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영욱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하고 저는 조금 그런 과정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늑대들 중에 일부가 선택된 거고, 그래서 변화했고, 오늘날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는 저 숲속에 있는 늑대와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된 거니까, 진화, 그 중에서도 대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 말은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진화라는 걸 신체 변이로 착각하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진화라는 과정을 간단히라도 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진화가 뭐냐 하는 설명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학술적인 정의일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됩니다만, 진화는 유전자의 상대 빈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득세하느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는 때로는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형태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크게 일어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변화는 우리가 영어로는 매크로 에볼루션, 그래서 대진화라고 부르고요. 그냥 유전자의 빈도가, 상대 빈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현상은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니까요. 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이화대학 병원이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세브란스 연대병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해대학 병원을 얘기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 길 건너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학생 중에 진짜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난 모르죠. 근데 뭐 아이야 수시로 태어나니까 지금쯤 아마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응애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인류는 진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그 아이의 지놈, 그 아이의 유전체 때문에 인류 전체의 유전자의 상대 빈도, 유전자들의 빈도의 변화가 요만큼 일어났을 거 아니냐. 걔가 뭔가 갖고 태어났으니까 전체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화예요. 진화는 유전자의 빈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진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특정한 유전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든가 또 못 보던 행위들이 막 나타난다든가 이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유전자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그 상대 빈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라는 건 누구도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멈추지 않는 한 진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여러분이 예전에 배운 걸 기억을 한번 하신다 그러면 유전자 수준의 어떤 형태, 그거를 우리가 유전자형, 영어로는 genotype이라고 부르면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phenotype. 제가 이번 학기에 Biology of Phenotypes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현형 생물학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아마 그런 제목의 수업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될 거예요. 제가 거의 외국에도 그런 수업 제목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하여간 Biology of Phenotypes라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전자형의 변화는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는 한 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면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연구하면서 유전자형의 변화는 과연 어떨까를 가늠해보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의 변화도 얘기하고 행동의 변화도 얘기하고 문화의 변화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진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는 게 대진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갑자기 확 변하는 거. 다윈 선생님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점진적인 변화가 축적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요. 현대 진화생물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기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오래도록 별 변화 없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변화 그러면 그냥 서서히 바뀌는 걸 변화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진화생물학을 공부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적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라는 말 속에는, 진화라는 현상 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굉장히 큰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라는 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내 한 개체가 진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생애 뭐 한 7, 80년을 살면서 진화하느냐? 아니죠. 제가 제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야 그 유전자의 변화로 인해서 진화에 일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생애를 살아오면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많은 개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변화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의 진화라는 건 제가 살면서 어려서는 경거망동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상당히 점잖아졌다, 이건 그냥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건 진화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그 진화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뭐 5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의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어떤 예를 들기는 좀 어렵네요. 저랑 이 답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다수인 걸 보면 네,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렇긴 한데, 네, 재미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답을 선택하신 분은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많은 답이었으니까 퍼센티지가. 네,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안심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제일 큰일 났네. 저는 검지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엄지를 잘 못해요. 저는 이걸 다른 분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던데, 두 엄지가 하는데 전 그걸 못하고요.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엄지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그 중에 저는 변종으로 검지가 길어가지고 엄지 긴 사람들 숲에서 또 검지 이렇게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른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아주 전형적인 오해잖아요. 많이 쓰면 그게 진화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런 뜻인데, 예, 뭐 엄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뭐 그 다음 생애에 엄지가 긴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냐, 그런 일은 없죠. 엄지 많이 쓰시면 엄지 끝에 굳은 살만 많이 박힐 뿐이지 뭐 바뀔 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지금 요즘 저 야구 조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정우 선수를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농구도 보면 허재 선수의 아들들이 막 펄펄 날고 있잖아요. 야, 역시 이게 유전하는가 보다. 진짜 그럴까요? 뭐 다른 잘하는 선수들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거나 뭐 축구 선수였거나 뭐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허재 선수나 농구로 치면 뭐 미국으로 치면 마이클 조던의 아들도 제법 지금 농구를 잘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드리블하고 막 이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운동신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운동신경은 웬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발달해 있을 가능성은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부모가 갖고 있던 신체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운동에 적합한 형태라면 그 구조가 유전이 될 테니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근육의 힘이라든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허재 선수가 농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마 뭐 그 집안에 늘 허재 선수의 할아버지는 농사 지을 때 근육의 힘이 좋으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성향은 진화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능력 그 자체가 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도 많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리라. 근데 결혼했는데 영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성형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한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20%가 넘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이 오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뜨끔하네요. 이거는 일반인들만 갖고 있는 오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갖고 싶어 하는 오해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나요? 갖고 싶어 하는 오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사실 뭐 30몇 억 년이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긴 세월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생물들의 그 오묘함을 다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긴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동물로 태어났을까? 근데 우리 인간이 30몇 억 년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는 기껏해야 한 25만 년 전에 태어났는데 25만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진화로 다 설명하려고 덤벼들어 보면 벅차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생물학자들 중에 라마르크가 옳았더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대의 많은 변화가 어떻게든 반영만 될 수 있다 그러면 25만 년이면 충분하죠. 우리가 한 세대에서 요만큼 또 발전했고 그 다음 세대에서 그걸 또 물려받아 갖고 또 발전하고 문명사회의 발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도약을 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으킨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 자체는 25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라마르크를 끌어안고 싶어 해요. 라마르크가 맞기를 되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설명이 무지무지 편해져요.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탁탁탁탁 변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는 못하죠. 진화는 우연의 변화가 어느 날 선택이 되고 그것들이 또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변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느냐. 심지어는 그 나뭇잎을 닮은 여치 이걸 보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치의 저 날개에 나뭇잎 인맥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혼자 그 나뭇잎들 사이에 걔가 자기를 위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나뭇잎들은 시들어가는데 혼자 저 연두색 탁 띄고 깨끗하게 있으면 들키잖아요. 여치들 중에는 시든 잎을 그리고 벌레 먹은 그런 부분까지 진화해 놓은 여치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화의 속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근데요, 집 청소 안 해보시면요, 1년만 청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먼지 닦아내고 다 하는데 먼지를 손을 안 댄다라고 한번 해봐요. 1년 손 안 대면 집에 먼지가 얼마나 쌓일까요? 한번 자로 한번 재본다. 적어도 1mm는 쌓이겠죠. 어떤 분은 우리 집 같으면 1cm는 쌓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1년에 만약에 1mm가 쌓인다. 놔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이면 1cm가 쌓이고 100년이면 10cm가 쌓이고 1000년이면 1m가 쌓이고 2000년이면 2m가 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지에 파묻혀서 숨도 못 쉬게 되는 거죠. 2000년이면 잘못하면 먼지에 뒤덮여서 인류는 멸종하죠. 2m 이상 되는 사람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먼지에 뒤덮여서 사라지는 그 작은 변화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적인 변화가 일어날 시간은 지구의 역사에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는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생물이다. 이게
바퀴교가 생겼나? 바퀴벌레를 그냥 추앙하는 종교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다 드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소견들을 갖고 계신가요? 애정과 동시에 혐오를 가지고 있는 약간 애증의 곤충인가 봐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박멸해도 해도 끝까지 박멸이.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다. 인간이 다 멸종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세상에 완벽한 진화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완벽한 진화의 결과물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지금 이 순간 바퀴벌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다 하더라도 뭐 내년 후년쯤에 갑자기 빙하기가 갑자기 확 오면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지구의 역사에서 환경은 절대로 가만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거나 아니면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가능하게 쭉 변화해 온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아주 일정하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하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면 어쩌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을 조금 더 적응하고 또 조금 더 잘 적응한 존재들이 번식도 하고 살아남고 하다 보면 이게 세대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 이론적으로는 탄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환경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뭐 가물었다, 비 왔다, 뭐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의 환경이 그대로 있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만 봐도 이상기후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생물이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남겠어요. 완벽한 진화란 그냥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바퀴벌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추앙하시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 인식에 바퀴벌레가 과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거의 화석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서 되게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바퀴벌레도 많이 변화한 곤충이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바퀴벌레가 너무 익숙하고 언제나 뭐 지구촌 어디나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착각하는 거죠. 바퀴벌레는 변하지도 않고 늘 우리 주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다만 굉장히 그 바퀴벌레 종수가 무지무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바퀴벌레들이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지구 곳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동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완벽하게 진화한 동물은 아닙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네, 그건 뭐 우리 그런 그 인간의 미래 외계인 비슷하게 변한 그 그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죠. 하여간 어디선가는 봤잖아요. 예, 하얀데 머리만 이렇게 눈 퀭하니 뭐 이거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저는 만약에 변화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머리는 더 작아질 것 같아요. 이미 작아졌고요.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사피엔스가 머리가 더 작아졌거든요.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에서 어느 순간부터 영장류의 진화에 유인원의 진화에서 보면 두뇌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 호모사피엔스에 들어와서 오히려 약간 줄었으면 줄었지 커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태여 모든 걸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동물이 돼버렸거든요. 침팬지는 어디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 기록을 꺼내보고 이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한 동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머릿속에서 기억 창고에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는 동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 상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배우자 전화번호 기억 못해서 저 망신당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망신도 아니고요.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웬만한 걸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억의 그 외부화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가속화할 지금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두뇌 용량의 상당 부분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변해갈 건데, 그러면 오히려 뇌가 작아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4차 산업혁명이 잘 진행이 돼서 웬만한 거는 머리 쓸만한 일은 AI가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쾌락만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엉뚱한 게 커지고 뇌는 오히려 작아지지 않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 뭐 그런 거 하는 쪽만 좀. 근데 이거 애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저 항목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그 진화하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퇴화하는 그런 진화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셨잖아요. 네. 제가 전체적인 소감. 제가 오랫동안 저 악담을 많이 했거든요. 진화 강연만 하면. 다윈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니네 나라는 다윈 후진국이다 그러셨다고 이제 제가 악담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화생물학자, 진화생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참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2022년에 한국 진화학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화학회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교과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화 항목을 빼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가르쳐라 그랬던 교과서 파동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제 외국 동료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이메일이 대한민국 진화학회는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우리 진화학회 없거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와, 그때 너무 자괴감도 크고 많이, 그래서 진화학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참 굴뚝 같았는데, 학회를 만들어 본들 회원이 몇 안 될 게 너무 뻔했는데, 네, 어느덧 저는 이제 퇴임할 때가 다가왔는데,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는 학회를 만들어도 될 만한 시기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조강연, 학회 기조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공개적으로 제가 그 후배 교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학회를 만드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근데 정말 그냥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1년 만에 학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윈 후진국은 이제 면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윈 중진국 정도는 이제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후진국 냄새 나는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하네. 네,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네, 후진성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저 책을 열심히 지금 쓰고 또 번역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래도 댓글 전체적으로 보면 걔는 늑대에서 진화했다가 제일 많고, 그리고 댓글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다윈 중진국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윈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요. 그 2009년이 다윈의 해였거든요. 그 해가 다윈 탄생 150주년, 그리고 종회기원 출간 200주년, 150, 200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니까 뭐 세계적으로 그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09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행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전부 다윈 특집을 기획해 줬어요. 그래서 그 덕에 2009년을 넘기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윈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2009년을 생각하면서 2005년에 그 당시 그래도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다윈 공부 조금 한다는 사람들
한 7, 8분 초청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윈 포럼을 결성을 하고 우리 사회에 다윈의 이론을 좀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느냐. 굉장히 손쉽게 다윈의 책을 주요 저서를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윈의 이론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윈의 책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윈의 책이 전혀 번역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번역서가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요. 아이고, 선배 교수님들한테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다윈 전공하시지도 않으셨는데 퇴임하시고 소일거리로 내가 그래도 생물학 교수였는데 뭐 다윈 책을 내가 좀 번역하면 어떨까.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뭐 집단으로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다윈 책은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글을 짧게 쓰는, 문장을 짧게 쓰는 게 미덕이지만 다윈 시절에는 만연체가 유행이었어요. 글을 길게 그냥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끊임없이 이어붙이고 막 이러는 게 그 당시에는 좋은 글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다윈의 어떤 문장은요,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러니 영어 번역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영어는 그 문장의 구조가 달라서 번역을 하려면 주로 주어는 앞쪽에 있으니까 주어 번역하고 서술어를 번역하려면 문장의 끝부분으로 갔다가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 번역하려면 중간으로 왔다가 그래서 영어 번역하려면 문장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걸치면 왔다리 갔다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배님들이 번역한 다윈의 책들을 읽어보면 뜻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막 커마에서 그냥 끊어서 번역을 하시고 콜론에서 끊어서 번역하시고 하이픈에서 그냥 막 하이픈 전까지만 번역하시고 하이픈 뒤 따로 번역하시고 뭐 이러니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윈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윈의 대표 저서 3권을 번역을 합시다. 그리고 종의기원, 인간의 유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비글 항해기는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빼놓고 3권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이 닥쳐야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하는 건 우리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200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09년까지 다윈의 해까지 4년이 있잖아요. 4년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착각도 유분수였죠. 네, 종의기원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을 해서 무려 14년이 걸려서 2019년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인간의 유래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인간의 유래를 맡으셨던 대표 역자께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의 대표 역자도 맡으셨는데 이걸 끝내놓고는 선생님 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장인 제가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저 거의 끝냈고요. 그래서 잘하면 내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맡아도 꼭 저는 이런 것만 맡네요. 이건 2권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의 이름을 드디어 다윈이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대한민국도 드디어 다윈을 만날 수 있다. 종의기원이 드디어 다윈 1,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 드디어 다윈 4, 인간의 유래가 2,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2, 3을 여러분이 뵙게 되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랍시고 저한테 다윈의 책이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도 다윈의 책은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은 물론 아니죠.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보니까 다윈의 이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좀 쉽게 써달라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다윈 지능이란 책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개정판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드디어 다윈 시리즈의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이게 5권. 그리고 2009년에 제가 저처럼 다윈을 연구하고 다윈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그걸 정리한 책이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금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권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드디어 다윈 시리즈입니다. 저는 다윈의 저수를 여러분이 읽게 되고 또 제가 쓴 이 책들을 함께 읽게 되면 잘하면 이제 다윈 중진국도 슬쩍 빠져나와서 다윈 선진국 문턱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최재천에게 다윈이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만난 12분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윈은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다 똑같이 드렸는데 제가 어쩌다가 제 인생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우스꽝스러운 강연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그동안 해왔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고 뭐 이런데 그 얘기를 살면서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긴 한데 제법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제법 많은 일에 가담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호주제 폐지하는데도 끼어들어서 좀 떠들어댔고 동강댐 폐지하는데도 건설 폐지하는데도 어떻게 좀 기여했고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제법 굵직굵직한 일에 이렇게 끼어들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됐을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윈 덕택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윈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늘 굉장히 이렇게 막 똑부러지는 효과가 늘 있는 건 아닌데 저로 하여금 비교적 포괄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참 고마운 공부였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제가 한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끝 무렵에 제가 김부겸 총리랑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잖아요. 감염내과 교수도 아니고 뭐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닌데 왜 저를 불러서 그런 중책을 맡겼을까? 저는 그것도 저의 진화적 사고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요청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일방적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전쟁통에 포탄이 떨어질 때도 우리는 학교도 다녔고 뭘 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좀 떠다닌다고 우리는 식당 문도 못 열게 하느냐. 이 첨예하게 대립각이 서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의 팬데믹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호모사피엔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공진화거든요. 코에볼루션. 서로가 서로에게 두 종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걸 아마도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봐야 하는 문제의 각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또 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양쪽 각도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다윈을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둘 간의 관계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요. 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금방 느낀 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다윈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세상의 일들이 나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묘한 기분인데요. 무슨 일을 해내고 안 해고 뭐 그걸 떠나서 한 개인으로 살면서 굉장한 뿌듯함이 있어요. 제가 보는 각도가 제가 보는 관점이
맞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저의 관점이나 저의 각도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늘 했던 그걸 다 돌이켜봐도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각도로 저는 모든 문제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계속 변하는 분들,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계속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왜 지난번에 저 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또 왜 또 저렇게 하실까? 그게 본인도 아마 그런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작년에 그런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생애를 통해서 제가 어른이 되고 다윈을 공부하고 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어떤 문제를 보든 그 관점이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똑같은 일관적인 그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다윈의 이론이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지금 다 침투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렇게 활용도가 높을까? 어떻게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다윈의 이론이 지극히 단순하면서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을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공부 또 할 것 같아요. 그 뿌듯함이라는 건 세상 뭐하고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일관된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진짜 다윈을 공부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름 붙인 시리즈, 드디어 다윈 시리즈를 거침없이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 마치 물건 파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 얘기할 때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왜 제 책을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약간 찔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제가 쓴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에 또 이제는 이런 무게감 있는 이런 과학 시리즈가 있다는 거 이거는 뿌듯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을 다 같이 다 쭉 읽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윈 선진국에 탁 들어간 건 아니더라도 선진국 그 바로 문지방까지는 얼쩡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재미님들이야 워낙 진화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읽고 함께 모여서 토론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윈 얘기하니까 괜히 제가 흥분돼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편집하시느라고 고생하시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